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12강입니다. 무형자산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무형자산 파트는 한 파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거의 80%는 유사한데 무형자산만 해당하는 파트의 이름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80% 정도 유사를 한데, 근데 영업 목적, 1년을 초과하여 사용, 형태가 없는 자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형태가 있는 거는 유형자산이고 형태가 없는 거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같지만 뒤에 부분이 살짝 다르다는 점 이거고요. 근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조건에 모두가 일치해야 돼요. 왜냐? 무형자산은요, 솔직히 말해서 무형자산이, 그러니까 내 사람이 눈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은 모든 요건이 충족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거냐?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격이 상당하고요. 그래서 통제가 지금 상당히 상당하고, 그래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의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뭐냐? 식별 가능성. 자네의 이 특허권이 맞나? 자네 회사 이름은 적혀진 특허권이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게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 통제할 수 있나? 너희 회사 건데 통제 못하면 무형자산 안 된다. 이런 느낌. 야, 독점을 10년 동안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통제할 수 있지? 다른데 넘기면 안 된다. 이게 통제 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益. 야, 이거 너희들 상표 씀으로써 수익 날 수 있지? 네, 그러면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켜줘야 돼요. 식별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益. 하나라도 안 된다? 무형자산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개선 과목은 뭐 많죠. 영어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의장권, 뭐 광어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등 개정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무형자산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은 영어권과 개발비 이 두 개의 파트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무형자산 취득 시에 해당하는 부대비용 다 포함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권 한번 봅시다. 영어권은요,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 조직, 양호한 신용, 원만한 노사관계, 기업의 좋은 이미지 등 동정산업에 종사하는 타 기업에 대해 특별히 유리한 사항을 집합한 무형의 자원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권은요,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과 내부예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창출한 영어권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영어권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부 창출 영어권은요, 신뢰성도 없고 통제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무형자산은 안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은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나올 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영어권은요, 외부에서 창출한 영어권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합병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공정가치와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보통예금 등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남는 금액이 영어권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어권을 처리하는 경우 결산 시 감가상각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JB 상사는 CT 상사와 합병합니다.
CT 상사의 자산의 공정가치는 5억, 부채의 공정가치는 2억이며 5억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합니다. 해당하는 영업권은 얼마로 처리하는지 계산하랍니다. 그러면은 자산은 당연히 차변에 있어야 되고 부채는 대변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돈을 얼마 줬어요? 5억 원의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죠. 그래서 내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은 남은 차익이 얼마예요? 7억 5억 빼면 2억이 남죠. 그 남은 2억이 바로 뭐냐?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병의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다 처리를 해줘요. 처리하고 보통예금은 이체했으니 대변으로 처리함으로써 남은 잔액은 차변에 2억 원만큼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부 창출 영업권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한 부분은 이제 개발비입니다. 개발비는 좀 설명 부분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개발비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비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고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B로 끝난다고 해서 이거 비용 아니에요. 무형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창출하는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은요, 그 내부에서 창출했을 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 인식이 안 되지만 개발비는 달라요. 개발비는 회사 내에서 개발을 하고 이제 식별도 가능하고 신뢰도 있고 그 다음에 측정도 가능하고 통제도 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돼요. 왜냐? 자사에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비까지 도달을 하려면은 1차적으로 연구 단계에서 거쳤다가 2차로 개발을 해서 개발이 실패한 비용이고요. 성공하면은 자산에 인식 가능한 경우 개발비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또 나누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상세하게 한번 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무형자산은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연구 단계.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는 개발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개정 과목은 경상 연구개발비, 즉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는 전체 비용이에요. 그래서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을 제가 기업의 기준에서 좀 뜯어왔죠. 자, 볼까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한 활동, 그러니까 새롭게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최종 선택, 이런 의미가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한 그 내용은 회계관리 2급에서 문제를 내진 않고요. 회계관리 1급하고 재경관리사일 때 문제에서 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액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제 돈 나갔던 금액들 해가지고 집계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개발 단계입니다. 이제 연구 단계가 끝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하게 돼요. 개발 단계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국 개발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발 단계에서 자산으로 인식 못할 경우에는 결국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은 개발비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는 두 가지의 갈래로 나눠져요. 그래서 개발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러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자산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인식한 후에 12월 31일자에 감가상각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는 전액 비용으로 얘기를 했었고, 개발 단계는 개발이 성공했다 그러면은 자산,
개발이 실패했다 그러면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발 단계 활동 기준은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 활동을 보고, 만약에 아까 성공했다면은 개발비 자산이고,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요. 자, 그래서 활동 기준은 어떤 거냐? 생산 전 또는 사용 전 시작품과 모형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의 설계하는 활동. 세 번째는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형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네 번째는 새롭게 개선된 재료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한 설정하는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그래서 아까 성공했으면은 자산, 실패했으면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만약에 자산 인식 요건이 충족을 하지 않았으면은 결국은 비용으로. 근데 만약에 자산이다 라고 하면은 개발비로 처리를 해서 내 재산의 증가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는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를 했을 때 뭐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 중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지만, 근데 큰 틀을 보면요, 연구 단계는 다 비용인 거를 이제 아실 거고, 개발 단계는 실패하면 비용, 성공하면은 자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천천히 이해하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자, 첫 번째는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각 계정 과목의 취득별 회계 처리, 즉 개발비하고 영업권 두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세 번째는 우리도 똑같아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또 무형자산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똑같아요. 유형자산과. 그래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매년 기말에 실시를 하고요. 약간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각하는 거는 똑같고 상각 방법도 같아요.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제한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통제를 걸어놓죠. 제한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감가상각 회계 처리 시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법만 썼는데 간접법으로 바뀐 지도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법으로 할 때는 이제 직접 차감이고, 간접법 할 때는 누계액을 이용을 해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의 상각 조건은 첫 번째, 법령 또는 배타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법령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32년이다 그러면은 32년간 상각이 가능해요. 근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어요. 법령에 기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최대 20년까지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상각 기간을. 그 이상은 허용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은 그 법령에 정해진 기간을 따르되 법령의 기간이 없으면은 20년 초과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쓰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그 간접법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형자산인 경우에는 이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필수가 아닌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법 쓰고 싶으면 직접법 쓰면 되고, 간접법 쓰고 싶으면 그냥 간접법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잔존가치는 당연히 없습니다. 유형자산도 의외로 잔존가치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규정상은 없어요. 그래서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형자산 잔존가치가 아예 없는 걸로 기준에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상각 방법은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다 쓸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내가 모르겠으면은 정해법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 개를 다 쓸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모르겠다 하면은 무조건 정해법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무형자산의 상각 조건. 자, 1번부터 4번까지 무형자산의 상각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무형자산의 조건은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 보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씩 외워집니다. 그래서 흐름만 잘 기억해 주세요. 유형자산과 다른 점은요. 유형자산은 비교적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남한 쪽 생각하면 되고 무형자산은 온갖 통제와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북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각 조건이 이렇게 좀 무형자산이 좀 까다롭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자,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월 1일에 취득한 특허권 3천만원 결산시 감가상각하려고 합니다. 상각기간 20년, 잔존가치는 없고 직접법 처리합니다. 직접법으로 하면은 그냥 특허권을 그냥 대변에다가 그냥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를 안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만큼 3천만원에서 잔존가치 없기 때문에 20년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150만원씩 상각이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으로 처리해주고 비용입니다. 비용은 비용의 발생 차변이고요. 대변에는 특허권으로 해가지고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형자산 처분입니다. 무형자산 처분은 비교적으로 좀 깔끔해요. 유형자산보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 처분은 직접법 처리했을 때랑 간접법 처리했을 때는 직접법은 뭐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간접법은 유형자산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직접법 처리할 경우에는 그냥 장부가액에서 그냥 빼면 되고 그래서 이한 차이는 무형자산 처분손익으로 나머지 처리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JB 상사는 보유하고 있는 개발비 직접 상각한 후에 장부 금액 3천만원, 취득금이 6천만원입니다.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2천만원에 매각을 했고요.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돈은 얼마 받았어요? 2천만원 받았죠? 그렇죠.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차변으로 처리해주면 되고 개발비는 얼마나 줘야 돼요? 만약에 직접법이라고 하면은 장부 금액만큼 이렇게 대변을 처리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간접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처리하면은 대변의 개발비 내가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처리해주면 돼. 6천만원 간접법일 때 그럼 차변에는 무형자산 누계액 있죠. 누계액을 여기에 3천만원 넣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럼 대금은 얼마 받았어요? 2천만원에 매각했으니까 보통예금 2천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손실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장부금액보다 적게 받았으니 결국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무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법을 처리했을 때 이 방법으로 간접법으로 할 때는 이제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취득했을 때 금액을 이제 처분할 때는 내 재산이 내려가니까 대변, 누계액은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돈 받는 금액과 최종적으로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주시면은 아마 이의가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아마 헷갈리더라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요, 비유동 자산이 아닌 계정 과목이 4개 정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은 무형 자산 이 파트가 아닙니다만 비유동 자산 중에 소속되지 않은 계정 과목이 존재해요. 얘는 이제 그냥 비유동 자산 중에서 얘는 그냥 아닌 거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계정 과목이 존재하는데 어떤 계정 과목이냐?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 자산, 장기 매출 채권 및 장기 미수금 등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으로 4개의 계정 과목이 있지만 실무에 쓰이는 거는 결국 이거 하나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임차보증금.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이제 부동산 임차,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냈는 이제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 이연법인세 자산은 회계관리 1급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패스할게요.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미수금인데 이거는 1년 이내에 회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장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계정 과목은 거의 안 쓰인다 보면 돼요. 실무에서도 거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다 라는 것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회계관리 2급에서는요 이 계정 과목 정도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회계관리 2급 중에서 자산 파트가 드디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산 계정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되고 좋겠고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여러 번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는 거는 전체 5%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흐름과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과 이해를 확실하게 대비해 주시면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을 이제 제가 작성을 했고요. 회계관리 2급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작성을 했어요.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가볍게 넘겨주셔도 되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회계관리 2급에서 이제 안 나오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손상 차손,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한 내용도 회계관리 1급에서는 또 이제 또 추가가 또 됩니다. 현재 가치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또 상세하게 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부채는 이제 여러분들 다음 파트 때 이제 배울 이제 채무 또는 빚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은 총 3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채는 2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파트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파트로 할지 2파트로 할지는 제가 일단 한번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다른 데에서도 물어보시고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면 돼요. 자산 파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 다음에 권리가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은 차변. 내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 그 다음에 내 재산을 구입했다 그러면은 차변. 이렇게 이제 많은 강조를 했었잖아요. 분개할 때 그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산의 감소는 그에 따른 반대로 처리하는 부분 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13강의 부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